34번째 생일, 갓 내린 커피와 토스트 냄새가 감도는 평온한 아침이었다. 남편 지우는 일찍 출근했고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 하루 휴가를 냈다. 베이킹을 하거나 느긋하게 목욕을 할 생각이었다. 오전 10시쯤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는 옅은 금색 포장지에 하얀색 공단 리본이 묶인 네모난 상자를 들고 있었다. 발신인은 우리 서울 아파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에 사시는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다.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다. 거의 8개월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에 이 선물은 놀라웠다.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쓰라린 상처만 남긴 채 끝났고 그때 뱉었던 가시 돋친 말들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마음속에 울렸다. 자존심 강하고 보수적인 아버지는 큰 경제적 야망이 없는 대학 교수인 지훈과의 결혼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런 남자랑 미래가 있겠니? 서연아. 접시가 깨지고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물으셨다. 상자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고 몇 분간 빤히 쳐다보았다. 카드에 적힌 필체는 분명 우아하고 비스듬한 어머니의 것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사랑을 담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선물은 작은 화의 손길처럼 느껴졌고 이상하게 희망이 생겼다. 리본을 풀려고 손을 뻗는 순간 현관문에서 지훈의 열쇠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방으로 들어오다 상자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평소의 차분함은 날카롭고 불안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그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거 열지 마. 내 손은 리본 위에서 허공에 멈췄다. 나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그를 돌아보며 설명을 기다렸다. 그는 더 다가오지 않고 대신 몸을 살짝 기울여 상자 옆면의 작은 디테일을 가리켰다. 이미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왜 그래? 나는 이미 목덜미에 불안한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끼며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자세히 봐. 지훈이 마침내 다가오며 재촉했지만 마치 상자가 물기라도 할 것처럼 식탁에서 거리를 두었다. 내가 본 것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다. 포장지 바로 아래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는 희미한 붉은 얼룩이 있었다. 그리고 상자 밑에서는 작은 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물이 아니었다. 더 진하고 어두웠다. 이미 떨리고 있던 내 손가락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리본에서 떨어졌다. 이거 뭔가 이상해. 지훈이 내게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마치 상자가 움직일 것처럼 쳐다보며 천천히 물러났다. 갑자기 방 안이 더 춥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몰랐지만 알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이 왜 이런 걸 보내셨을까? 나는 중얼거렸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모님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마지막이 쓰라렸지만 그분들이 잔인한 분들은 아니었다. 혼란스럽고 완고하고 지나치게 전통적일지는 몰라도 잔인하지는 않았다. 내 부모님이 아닐 거야. 지훈이 내 의심을 확인시켜주듯 대답했다. 발신 주소가 여기 서울이야. 부모님은 부산에 사시잖아. 그의 말이 맞았다. 그 디테일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내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아니라면 누가 이걸 보낸 걸까? 그리고 왜 부모님이 보낸 것처럼 꾸민 걸까? 경찰에 전화해야겠어. 지훈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나는 천천히 커지는 얼룩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 112 교환원과 통화하는 동안 나는 식탁에서 멀리 떨어진 의자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가족의 부재로 이미 씁쓸한 날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까지. 누군가 부모님인 척하며 피처럼 보이는 것이 뚝뚝 떨어지는 상자를 보낸 것이다. 곧 온대. 지훈이 전화를 끊고 말했다.
그가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지 짐작 가는 사람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은 적어도 내가 알기론 없어. 직장에서는 불만 있는 고객이나 원한을 품은 동료는? 나는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힘든 사건들, 쓰라린 이혼, 아이들 양육권 다툼 등이 있었지만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은 없었다. 아닐 거야. 내가 대답했다. 게다가 오늘이 내 생일인 건 어떻게 알았을까? 지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SNS 같은 거겠지.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몸서리가 쳐졌다. 누군가 내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부모님과의 불편한 관계까지 알 정도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치매당하고 발가벗겨진 기분이 들었다. 초인종 소리에 우리 둘 다 깜짝 놀랐다. 지훈이 문을 열러 일어나는 동안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선은 어쩔 수 없이 식탁 위의 상자로 돌아갔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다. 익명의 발신자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걸까? 경찰 2명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인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40대 여성은 자신을 김 형사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파트너인 더 젊고 긴장해 보이는 경찰은 박순경이었다. 내가 앉아있는 동안 지훈이 상황을 설명했고 김 형사는 조심스럽게 식탁으로 다가갔다. 얼룩을 발견한 후로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리고 상자는 1시간도 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상자와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는 바닥의 웅덩이 사진을 찍었다. 부모님에게서 온 거라고 하셨죠? 그녀가 나를 향해 물었다. 라벨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발신 주소는 부모님이 사시는 부산이 아니라 서울이에요. 부모님과 연락 안 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8개월이요. 죄책감이 밀려왔다. 다툼이 있었고, 좋게 끝나지 않았어요. 김 형사는 판단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이런 걸 보냈을지 짐작 가는 사람은 있습니까? 나는 지훈에게 했던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는 한 원한을 산 사람은 없었다. 김 형사는 전문팀을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지훈은 모두에게 커피를 타주었다. 컵을 따를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순경은 근무 중이라며 정중히 거절했지만 김 형사는 감사 표시와 함께 받았다.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하십니까? 그녀가 뜨거운 커피를 불며 물었다. 가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이혼, 양육권 같은 사건들이요. 복잡한 사건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협박을 받은 적은 없어요. 가사 사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격렬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잘 안다는 듯이 말했다. 상속 분쟁이 정말 끔찍한 상황으로 끝나는 것도 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힘들었던 의뢰인 몇 명을 떠올렸다. 박철민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판사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전 부인에게 주었을 때 그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소리쳤었다. 하지만 그건 벌써 1년도 더 된 일이었고 그 후로 그에게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 오래전에 한 의뢰인이 언어적으로 협박한 적은 있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순간적인 감정이었어요. 이런 일을 계획할 사람 같지는 않아요. 김 형사는 수첩에 그 이름을 적었다. 그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철저한 게 좋으니까요. 30분 후 전문팀이 도착했다. 방호복을 입은 두 남자가 마치 폭탄을 해체하러 온 것처럼 우리 아파트로 들어왔다. 그들이 상자를 조사하는 동안 우리는 복도로 나가 있어야 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그들이 면봉으로 액체 샘플을 채취해 작은 시험관에 넣는 모습이 보였다. 피 같은데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고 그의 눈에서 내 두려움이 비쳤다. 누가 우리에게 피를 보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다시 들어갈 수 있었다. 상자는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밀봉되었고 바닥의 액체는 깨끗이 닦여 있었다. 기술자 중 한 명이 심각한 표정의 김 형사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연 씨, 대화가 끝나자 그녀가 나를 불렀다. 상자 안에는 부패하고 있는 유기물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연구실로 가져가야 합니다. 남편분과 부모님 외에 오늘이 생일인 걸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 친구 몇 명이요. 페이스북 프로필에도 있고요.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며 대답했다.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연구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전문적인 태도로 말했다.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직접 통화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번호를 알려주며 이상한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8개월 동안 대화 한 번 없다가 첫 소통이 누군가 부모님 이름으로 보낸 소름 끼치는 소포 때문에 경찰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경찰이 상자를 가지고 떠나고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전화하겠다는 약속만 남겨진 채 지훈과 나는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 아파트에 단둘이 남았다. 부모님께 전화해야 해. 지훈이 부드럽게 제안했다. 경찰이 하기 전에 당신한테 먼저 듣는 게 마땅해.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내 자존심이 여전히 가로막았다. 지훈에 대해, 우리 삶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한 것은 그들이었다. 마치 내가 아직도 그들의 승인이 필요한 어린애인 것처럼 내 모든 결정을 문제 삼은 것도 그들이었다. 못해. 나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렇게 우리를 대했는데. 지우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는 고집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그를 가장 사랑하는 점 중 하나였다. 결코 나를 압박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았다. 항상 자신만이 나를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 안다고 믿었던 내 아버지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작은 소리에도 놀랐고 모든 그림자가 위협적으로 보였다. 지우는 내 곁을 지켰고 내가 깰 때마다 함께 깨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울렸다. 김 형사였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상자 내용물에 대한 예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전문적인 말투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등골이 오싹해졌다. 전화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시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지우는 같이 가주겠다고 했지만 취소할 수 없는 중요한 강의가 있었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 그를 안심시켰지만 말처럼 확신이 있지는 않았다. 경찰서는 서울 중심에 있는 회색빛의 기능적인 건물이었다. 접수원은 나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김 형사와 자신을 서장이라고 소개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 씨. 김 형사가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말씀드린 대로 연구실 예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자 안에는 동물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정확히는 부패 상태의 돼지 심장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심장... 누군가 내 생일에 부모님의 선물인 척하며 동물 심장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안에서 피해 젖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보호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서장이 테이블 너머로 사진 한 장을 밀었다. 신문과 잡지에서 오려낸 글자들이 하얀 종이에 붙여져 메시지를 이루고 있었다. 피는 피를 부르는 법, 사랑하는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곧 알게 될 거다.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그 자리에서 토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했다.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서장이 말했다. 부모님께 연락을 시도했지만 주신 번호로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분들께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맙시다. 김 형사가 끼어들었다. 그냥 외출 중이시거나 전화기가 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부산댁으로 순찰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몇 달 동안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부모님이었다. 나 때문에 누군가 그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견딜 수가 없었다. 누가 이 배후에 있을지 짐작가는 분은 없습니까? 서장이 물었다. 협박이 매우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나는 최근 사건들, 내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불만족스러웠던 의뢰인들, 중요한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들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훑었다. 여러 후보가 있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다. 가능성은 많습니다. 내가 인정했다. 제 일은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고 항상 친구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으니까요. 최근 2년간 맡으신 모든 사건 목록이 필요할 겁니다. 서장이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포는 열지 마시고 SNS의 위치를 공유하지 마시고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나는 상황의 현실이 온몸으로 느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나를 부패한 동물 심장을 보내고 사랑하는 것을 잃게 만들겠다고 협박할 만큼 증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내 부모님을 노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서울의 하늘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하며 내면의 어둠과는 잔인하게 대조되는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어깨너머를 돌아보며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까지 걸었다. 모든 얼굴이 의심스러워 보였고 모든 시선이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졌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꽉 끼어 있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나는 역설적으로 노출된 동시에 익명인 것처럼 느껴졌다. 소포를 보낸 사람이 여기 있을까? 지금 나를 지켜보며 내 두려움을 즐기고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표정을 보더니 그는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 안겨 안전함을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울음을 터뜨릴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돼지 심장, 협박 편지, 그리고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찰. 내가 말하는 동안 그의 얼굴이 걱정에서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 결의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부산으로 가자. 내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다. 지금 당장 밤 KTX를 타면 내일 아침에 도착할 거야. 하지만 당신 강의는 내가 힘없이 항의했다. 그건 미룰 수 있어. 이게 더 중요해. 지훈이 옆에서 조는 동안 기차는 어두운 평야를 가로질러 달렸다.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돼지 심장의 이미지, 오려낸 글자로 된 메모, 상자 밑에 피 웅덩이가 떠올랐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했다. 마당에 화분이 놓인 그들의 하얀 집, 어머니가 아침마다 오렌지 나무 향기가 들어오도록 부엌 창문을 열어두시던 모습을. 그들은 괜찮을까? 아니면 나를 덮친 위협이 이미 그들에게까지 닿은 걸까? 몇 번이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김 형사로부터 전화는 없었다. 부모님 댁으로 보낸 순찰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침묵은 길어지며 최악의 두려움을 키웠다. 조금 자두는 게 좋을 거야. 지훈이 눈을 뜨며 속삭였다. 내일은 힘이 필요할 테니까. 못 자겠어. 내가 고백했다. 계속 그분들 생각만 나. 나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지훈이 내 손을 잡았다. 이게 당신이나 당신 일과 관련이 있는지 아직 몰라.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사랑하는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 내가 대답했다. 꽤 구체적이잖아. 안 그래?
그는 그 말에 대답이 없었다. 우리 둘 다 협박이 실제적이고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동이 틀 무렵 부산에 도착했다. 우리가 부산역에서 내가 기억하는 한 부모님이 계속 살아오신 영도구의 동네까지 택시를 탔을 때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우리가 지나치는 모든 거리, 모든 광장이 어린 시절의 추억, 가족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균열처럼 커지기 전에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다. 나이든 사투리가 짙은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왔지만 내 단답형 대답에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퉁명스러운 말과 함께 우리를 부모님 집 앞에 내려주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새 몇 마리의 지저귐과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의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집은 평범해 보였다. 창턱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부엌 블라인드는 언제나처럼 반쯤 내려져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눈에 띄는 징후는 없었다. 봐, 다 괜찮아 보이네. 지훈이 나를 안심시키려 말했다. 하지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다. 나는 문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소리가 집안에서 울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몇 초간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침묵. 아마 주무시나 봐. 지훈이 제안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감 있게 들리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우리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족의 집 열쇠를 돌려주지 않았다. 어떻게든 그 열쇠를 간직하는 것이 마음속으로는 결코 완전히 닫고 싶지 않았던 문을 열어두는 나만의 방식이었다. 들어가자. 나는 열쇠를 자물쇠에 꽂으며 결심했다. 문이 희미한 삐걱거림과 함께 열렸다. 내부는 어둡고 조용했다. 엄마, 아빠, 나는 부엌 쪽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불렀다. 서연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은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식탁 위에 반쯤 마신 커피잔은 누군가 얼마 전까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냉장고에는 자석으로 고정된 어머니의 필체가 분명한 메모가 있었다. 시장, 금방 올게. 냉장고에 김치찌개 있다. 사랑해. 어머니가 장 보러 가신 것 같네. 지훈이 내 어깨 너머로 메모를 읽으며 말했다. 그리고 메모는 아버님께 남긴 거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어머니가 시장에 가셨다면 괜찮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빠? 나는 안방으로 향하며 다시 불렀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살짝 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최근에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 아버지의 침대 옆 탁자에는 독서용 안경과 읽고 계셨을 책이 놓여 있었고 책갈피가 중간에 끼워져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버지는 안경 없이는 절대 외출하지 않으셨다. 1미터 이상 떨어진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을 포함해 모든 일에 안경이 필요했다. 뭔가 이상해. 내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안경 없이 나가실 리가 없어. 지우는 내 걱정을 공유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집 나머지 부분도 확인해보자.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며 모든 방을 둘러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설명할 수 없는 부재만이 예외였다. 경찰에 전화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지훈이 제안했다. 내가 휴대폰을 꺼내려던 참에 현관문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숨을 죽이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비닐봉지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 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렀다. 나 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녀는 부엌에서 우리를 보고는 말을 멈췄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져 오렌지와 토마토가 바닥에 흩어졌다. 서연이? 그녀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속삭였다. 네가 여기 왜 있니?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쪽진 그녀를 보니
모순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녀가 무사하다는 안도감,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다툼에 대한 원망의 찌꺼기. 엄마,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그녀의 표정이 놀람에서 걱정으로 바뀌었다. 내 아빠, 새벽 일찍 나갔어. 매주 일요일처럼 민준 씨랑 강에 낚시하러 간다고 하던데. 민준은 아버지의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고 수십 년 동안 낚시라는 취미를 공유했다. 안경은 두고 가셨어요? 내가 침실을 가리키며 물었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지. 비상용으로 차에 보관하는 여분의 안경이 있어. 어깨의 긴장이 약간 풀리는 것을 느꼈다. 결국 논리적인 설명이 있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네 아빠를 찾아? 어머니가 흩어진 오렌지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며 물었다. 지은이 서둘러 그녀를 도왔다.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도 없이 여긴 왜 온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누군가 부패한 동물 심장을 부모님의 선물인 척 보냈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들이 나를 위협하는 사람의 다음 희생자가 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복잡해요, 엄마. 내가 마침내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심각한 일이요? 어머니는 다시 정리한 장바구니를 들고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이 굳어졌다.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한 거니, 서연아? 그녀의 비난조에 익숙한 말투가 뺨을 맞은 것처럼 아팠다. 항상 내가 잘못했고 내 결정이 실수라고 가정하는 태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나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누군가 저를 협박했어요. 저와 아마도 엄마 아빠까지도요. 나는 소포, 피, 돼지심장, 협박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누가 그런 짓을? 몰라요. 내가 인정했다. 경찰이 제 최근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목소리에 역력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에는 사랑하는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곧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지훈 씨나 제가 아끼는 누구든 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섰다. 내 아빠한테 전화해야겠어. 지금 당장.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우리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긴장된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들려왔다. 영수 씨? 어머니가 안도감이 역력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에요? 네, 서연이 여기 와 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괜찮은지 궁금해서. 알았어요. 점심때 기다릴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우리를 보았다. 괜찮대. 말한 대로 민준 씨랑 강에 있대. 점심때 맞춰서 온대. 나는 쌓였던 긴장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심호흡을 했다. 적어도 부모님은 지금은 안전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어머니가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누가 우리 가족을 위협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녀가 가족이라는 정의에 나를 그렇게 분명하게 포함시킨 것은 오랜만이었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경찰이 조심하라고 했어요. 내가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소포는 열지 말고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차량을 주의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너희 여기서 지내. 어머니가 결정했다. 적어도 이 짓을 하는 놈을 잡을 때까지는 우리랑 같이 있는 게 더 안전할 거야. 나는 지훈을 보았고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오랜 시간과 쓰라림 끝에 이 집에 부모님과 다시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고마워요, 엄마.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가 다가와 잠시 망설인 후 나를 안았다. 처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모든 비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뻣뻣한 포옹이었지만 점차 부드러워져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무언가로 변했다. 미안하다. 그녀가 내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다. 지난번에 있었던 일 말이야. 그녀는 정확히 어느 부분을 미안해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지훈에 대한 상처 주는 말이었는지, 내 경력에 대한 비판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뒤따른 소원함이었는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도 미안해요. 내가 대답했고, 그건 진심이었다. 우리가 떨어졌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다. 내 눈물도 곧 뒤따랐다. 지우는 그 예상치 못한 화해의 순간을 위해 우리에게 공간을 주며 조용히 옆에 서 있었다. 자, 어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점심 준비해야겠다. 내 아빠는 늘 그렇듯 배고파서 돌아올 테니. 그녀는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효율성으로 부엌을 분주하게 움직이며 냄비와 채소를 꺼냈다. 나는 옛날처럼 그녀를 돕겠다고 나섰다. 지우는 들어가기 전에 택시에 두고 온 우리 짐을 가지러 가겠다고 말했다. 어머니, 옆에서 피망과 양파를 썰면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생각했다. 나를 집으로 다시 데려오고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데 살해의 협박이 필요했다니 인생은 뒤틀린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 형사였다. 서연 씨, 내가 받자 그녀가 말했다. 사건에 진전이 있습니다. 메모지에서 부분 지문을 확인했습니다. 박철민의 것입니다. 그 이름이 주먹처럼 나를 때렸다. 박철민,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었을 때 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던 의뢰인. 확실한가요? 나는 어머니가 대화 내용을 다 듣지 못하도록 조금 떨어져서 물었다. 완벽하게 확실합니다. 게다가 그가 현재 직장 이전에 정육점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소포를 준비할 지식과 접근성이 있었을 겁니다. 체포했나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진행 중입니다. 그의 자택과 직장으로 순찰팀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경찰이야? 뭐라고 하던? 소포를 보낸 사람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대답했다. 불만을 품은 옛 의뢰인이요.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다. 그를 찾을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혼자 있지 말자.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할 거야. 메모가 떠올랐다. 사랑하는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곧 알게 될 거다. 박철민은 내 부모님을 가리키는 걸까? 지훈을? 아니면 내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다른 무언가를? 그때 지훈이 우리 짐과 함께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왔다. 길 건너편에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에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이쪽 집을 보고 있었어. 내가 보이자마자 시동을 걸고 급하게 가버렸어. 지훈의 말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부엌 전체에 공포의 파장을 일으켰다. 어머니는 마치 빠르게 뛰는 심장을 억누르려는 듯 손을 가슴에 얹었다.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잘 못 봤어. 지훈이 대답했다. 선글라스랑 모자를 쓰고 있었어. 하지만 덩치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 설명이 그다지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박철민을 기억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여러 번 위협적인 신체적 존재감을 이용해 나를 위협하려 했던 건장한 남자였다. 김 형사님께 전화할게요.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번호를 누르며 결정했다. 그녀가 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가 서둘러 부엌의 모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는 것을 보았다.
지우는 틈새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살폈다. 형사님, 마침내 그녀가 받았을 때 내가 말했다. 철민 씨가 여기 부산에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방금 부모님 댁을 감시하는 수상한 남자를 봤어요. 전화기 반대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연 씨. 저희는 오늘 아침부터 서울에서 박철민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확실하세요? 완벽하게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요원 중 한 명이 그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남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철민이 아니라면 지훈이 본 남자는 누구일까? 우연의 일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연루된 걸까? 그래도 만약을 위해 그쪽으로 순찰팀을 보내겠습니다. 형사가 덧붙였다.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는 부모님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지훈과 어머니에게 김 형사가 한 말을 설명했다. 아마 그냥 주소를 찾던 사람이었을 거야. 어머니가 별 확신 없이 제안했다. 아니면 방문 판매원이라든가.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진정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의 위험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설명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계속 식사를 준비했고 외부의 모든 소리에 움찔했다. 30분 후 아버지의 낡은 차가 집 앞에 주차하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우리 셋은 안도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나 왔어. 아버지가 들어서며 특유의 크고 울리는 목소리로 알렸다. 은혜 씨, 민준이가 잡은 농어 믿지 못할 거야. 거의 1kg에. 그는 부엌에 들어와 지훈과 나를 보고는 말을 멈췄다. 수년간 안달루시아의 태양 아래 낚시로 그을린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서연아. 마침내 그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내 아버지 김영수는 항상 내 인생에서 위압적인 존재였다. 키가 크고 등이 넓었으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완벽하게 다듬어온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나와 같은 개암색 눈동자가 이제는 놀라움, 혼란, 그리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뒤섞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도감, 원망, 안녕하세요, 아빠. 목에 긴장이 쌓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또 다른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모두를 놀라게도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낚시 가방을 떨어뜨리고 빠른 걸음으로 내게 다가와 강물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평생 사용해온 스킨 냄새가 나는 포옹으로 나를 감쌌다. 내 딸, 그가 내 머리카락에 대고 속삭였다. 돌아왔구나. 나는 억누를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상처 주는 말들이 칼날처럼 오갔던 우리의 마지막 다툼 이후 나는 냉담함, 거절, 심지어 분노에 대비하고 있었다. 8개월의 부재를 단 한 번의 몸짓으로 되찾으려는 듯한 이 포옹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떨어졌을 때 아버지는 지훈에게로 몸을 돌려 잠시 망설인 후 손을 내밀었다. 지훈 군.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남편이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버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젖은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앞치마를 초조하게 비틀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아버지가 목소리에 여전히 감정이 실려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드디어 정신 차리고 부산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한 거냐? 그것은 그의 오랜 농담이었고 서울은 결코 살기 좋은 곳이 아니며 부산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그의 방식이었다. 예전에는 짜증났지만 지금은 미소를 짓게 했다. 긴 이야기예요, 아빠.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리 유쾌하지도 않고요. 어머니가 자식들이 충분히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특유의 풍성함으로 차린 점심 식사 동안 우리는 아버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소포, 돼지심장, 협박편지, 경찰 수사, 서울에서 감시받고 있는 용의자,
그리고 지훈이 집을 감시하는 것을 본 의문의 남자까지. 아버지는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얼굴이 굳어지며 조용히 들었다. 우리가 말을 마치자 그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쳐 접시들이 딸그락거렸다. 그 자식! 그가 외쳤다. 감히 내 딸을 위협해? 내 앞에 있었더라면. 영수씨, 제발요.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건 해결의 문제가 아니야, 은희씨. 그가 억눌린 분노로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문제야. 우리 가족. 그 말이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몇 달간의 소원함, 차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다. 외부의 위협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왔다. 경찰이 처리하고 있어요, 아빠.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도 조심하고 있고요. 그걸로는 부족해. 그가 고집했다. 누군가 내 딸을 위협하는데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을 거야. 지훈이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아버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동적인 게 아니라 현명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마치 다른 시선으로 보는 듯한 새로운 표정으로 지훈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다.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머리를 식히고 생각해야지. 문 초인종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끊었다. 우리 모두는 즉시 긴장했다.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지훈이 물었다. 부모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일어나 부엌 서랍으로 가서 큰 칼을 꺼냈다. 아빠, 안 돼요. 내가 놀라서 말했다. 경찰일 수도 있어요. 김 형사님이 순찰차를 보낸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놈일 수도 있지. 아버지가 칼을 놓지 않고 대답했다. 지훈이 일어섰다. 제가 가볼게요. 여기 계세요. 우리가 항의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가 문을 열고 저편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는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을 따라 부엌으로 돌아왔다. 안녕하십니까? 그들 중 한 명이 인사했다. 저희는 이순경과 박순경입니다. 김 형사님의 지시로 신고 접수 후 주택을 감시하기 위해 왔습니다. 나는 순간적인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제는 공식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가 서랍에 칼을 슬쩍 집어넣으며 물었다. 주변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순경이 대답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계속 감시할 겁니다. 그럼 제 남편이 아까 본 남자는요? 내가 물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박순경이 확신시켰다. 만약 돌아온다면 우리가 저지할 겁니다. 경찰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알려준 뒤 집이 잘 보이는 곳에 전략적으로 주차된 순찰차로 돌아갔다. 다시 우리끼리 남았을 때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서연아, 물어볼 게 있다. 이 박철민이라는 남자, 정확히 어떤 사건을 맡았었니? 복잡한 이혼 사건이었어요. 내가 설명했다. 미성년자 양육권이 걸려 있었죠. 6살, 8살 된 어린아이 둘이요. 제 의뢰인이었던 어머니가 정신적 학대 증거를 제출했어요. 판사는 그녀의 손을 들어줘서 완전한 양육권을 줬어요. 박철민은 2주에 한 번씩 감독회 면접 교섭만 허락받았고요. 그는 어떻게 반응했어? 어머니가 물었다. 안 좋았어요. 내가 인정했다. 아주 안 좋았죠. 법정에서 소리치고 전 부인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제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난했어요. 경비원들이 그를 끌어내야 했어요. 그 후에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다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메모에 있던 것과 똑같은 말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가 다그쳤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할 수 있냐고.
나는 박철민을 주차장에서의 마지막 만남에서의 그의 눈빛을 생각했다. 순간적인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네, 내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김인 형사였다. 나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서연 씨, 그녀가 서두 없이 말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철민을 놓쳤습니다. 놓쳤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려움이 더 강하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저희 요원이 원거리에서 그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여러 출구를 이용해서 따돌렸습니다. 1시간째 그를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나는 내 공포가 얼굴에 비친 가족들을 보았다. 그가 부산으로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훈이 물었다. 가능합니다. 형사가 인정했다. 경보를 발령했고 기차역과 공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낸 요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다. 계속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조심하십시오. 전화를 끊었을 때 부엌의 침묵은 무겁고 거의 만져질 듯했다. 마침내 아버지가 긴장을 깨며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 다 같이 시간을 좀 보내게 되겠구나. 오후는 봄날 부산의 따뜻한 공기처럼 무겁게 천천히 흘러갔다. 우리는 외부 세계가 적대적인 영토가 된 것처럼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잠근 채 집안에 머물렀다. 항상 활동적이던 어머니는 불안감을 청소에 쏟아부었다. 이미 깨끗한 접시를 닦고 흠없는 표면을 걸레질하고 정리할 필요 없는 찬장을 재정비했다. 아버지는 거실 창가에 자리 잡고 파수꾼의 고집으로 블라인드 틈새로 거리를 감시했다. 지훈과 나는 내가 10대 시절 영화를 보고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며 수많은 오후를 보냈던 낡은 소파에 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른이 되어 다시 그곳에 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무세윤 생각해? 지훈이 내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내가 대답했다. 몇 달 동안 이 집에 돌아오는 걸 피했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갇혀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잖아. 지훈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인생은 갈등을 해결하는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있네. 내가 원했던 가족 화해 방식은 아니야. 내가 인정했다. 아버지가 감시 위치에서 돌아섰다. 가장 이상한 게 뭔지 아니? 서연아? 몇 달 동안 너한테 화가 나 있었는데 네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모든 분노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어. 그의 말에 놀랐다. 아버지는 감정적인 성찰이나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고백했다. 저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걸레질을 멈추고 다가와 우리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아마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위해 이게 필요했나 봐. 살해 협박이요. 나는 마른 웃음과 함께 물었다. 너무 비싼 데가 같은데요. 협박이 아니라. 어머니가 정정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때로는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지. 아버지는 거리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 말이 맞다. 내가 너한테 너무 가혹했어, 서연아. 너무 완고했고. 저도 너무 자존심이 강했어요. 내가 인정했다. 그냥 멀어지는 대신 당신들과 이야기하고 제 결정을 더 잘 설명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어요. 지훈이 조용히 격려하듯 내 손을 꽉 잡았다. 단지 내 경력이나 사는 곳 때문만은 아니었어.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솔직함으로 나를 놀라게 하며 말을 이었다. 두려움 때문이었지. 너를 잃을까봐, 네가 너무 멀리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결국 내 태도로 얻은 게 바로 그거였지.
그가 쓴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를 잃지 않았어요, 아빠.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 여기 있잖아요. 그가 나를 돌아보았고 나는 그의 눈이 참았던 눈물로 빛나는 것을 보았다. 10여 년 전 할머니 장례식 이후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말해준 적이 없구나.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어떤 여자가 되었는지, 너의 강함, 너의 결단력, 네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것들을 내릴 용기를 존경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 고백에 아버지가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이 약한 모습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영수 씨, 어머니도 눈에 띄게 감동하며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집 앞에 차 한 대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그 순간을 방해했다. 아버지는 즉시 긴장하며 창문으로 주의를 돌렸다. 택시야. 그가 알렸다. 누가 내리는지는 안 보여. 몇 초 후 초인종이 울려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내가 갈게. 지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경찰이겠지. 아니, 아버지가 그를 막았다. 요원들은 열쇠가 있어. 비상시에 아무도 경계하지 않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줬어. 우리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마비된 채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연 씨? 문 반대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불렀다. 이수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이 주먹처럼 나를 때렸다. 박철민. 나를 위협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내 부모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수진? 이수진이 누구지? 함정이야. 아버지가 속삭였다. 요원들한테 전화할게. 잠깐만요. 무언가 머릿속에서 번쩍하며 내가 말했다. 수진, 박철민 전 부인의 결혼 전성이 이수진이었어요. 아마 그녀일 거예요. 만약 아니면? 어머니가 목소리에 역력한 두려움을 담아 물었다. 경찰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지훈이 지적했다. 박철민이었다면 이미 체포했을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와 이야기할게요. 하지만 여기서 말고 요원들이 우리를 볼 수 있는 거리에서요. 서연아, 안 돼. 어머니가 항의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고집했다. 박철민의 전 부인이라면 중요한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나를 막기 전에 나는 문으로 향했다. 안전 체인을 건 채로 틈새로 볼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열었다. 저편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에 머리를 흐트러진 포니테일로 묶고 다크서클이 짙은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즉시 그녀의 얼굴을 알아봤다. 내 옛 의뢰인 이수진이었다. 수진 씨? 내가 놀라서 물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서연 씨, 다행이다. 그녀가 눈에 띄게 안도하며 대답했다. 경찰이 당신이 여기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좀 해야 해요. 철민 씨에 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나는 거리 쪽을 보았고 순찰차에서 2명의 요원이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진 씨가 여기 있다면 경찰이 그녀를 들여보내준 것이었다. 잠시만요. 나는 체인을 풀기 위해 문을 닫으며 말했다.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수진 씨는 마치 누가 따라오기라도 하는 듯 재빨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초조함은 역력했다. 누구야? 불신에 찬 표정으로 복도에 나타난 아버지가 물었다. 이수진 씨예요. 내가 설명했다. 양육권 사건의 제 의뢰인이요. 박철민의 전 부인이요. 아버지는 그녀를 훑어보았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다. 지훈과 어머니가 긴장하고 기대에 찬 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 씨, 이분들은 제 부모님 김영수, 박은희 씨고 제 남편 지훈 씨예요. 내가 재빨리 소개했다. 무슨 일이에요? 철민 씨에 대해 뭘 아세요?
수진 씨는 안락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가방 손잡이를 초조하게 비틀었다. 오늘 아침에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달랐어요. 차분했고 너무 차분했어요. 곧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것이고 정의는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어요. 또 뭐라고 했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제게 당신 부모님이 어디 사시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수진 씨가 말을 이었다. 물론 전혀 모른다고 했죠? 그러자 부산에 대해 당신이 항상 고향에 돌아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했어요. 사실이었다. 수진 씨와의 상담 중에 우리는 법적 절차에 긴장을 풀기 위해 때때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는 부모님에 대해 부산에 대해 그리고 내가 자란 영도 동네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불안했어요. 수진 씨가 계속했다. 경찰에 전화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이미 그를 찾고 있었고 감시를 받다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돕기 위해 부산에 오겠다고 제안했어요. 혹시 철민 씨가 나타나면 제가 그와 이야기하고 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 남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철민 씨가 항상 저랬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좋은 남자, 좋은 아빠였어요. 정육점에서 일자리를 잃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통제적이고 강박적으로요. 저는 그와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그의 내면에 아직 남아있을 그 부분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어요. 정육점이요? 나는 김 형사가 동물의 장기에 대한 그의 접근성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물었다. 네, 거기서 몇 년 동안 일했어요. 가족 사업이었죠.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서 사업을 잃었고 그는 그걸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의 정체성은 그 일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돼지 심장은 무작위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이었고 그의 과거, 그의 상실과 연결된 무언가였다. 수진 씨, 내가 진지하게 말했다. 철민 씨가 누군가에게, 저나 제 가족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망설였고 그 망설임은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를 신체적으로 폭행한 적은 없었지만 이혼 후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졌어요. 아이들은 감독하에 만나는 것조차 그를 두려워해요. 그녀의 말에 뒤따른 침묵은 걱정으로 가득 차 무거웠다.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물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제 여동생과 함께 있어요. 수진 씨가 대답했다. 안전해요. 내 휴대폰이 울렸다. 다시 김 형사였다. 서연 씨, 내가 받자 그녀가 말했다. 박철민이 오늘 아침 부산행 기차표를 샀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기차는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의 감시를 강화하고 더 많은 요원을 보냈지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여기 부산에 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디 어떤 상황에서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저희 요원들은 계속해서 감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모두가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박철민이 부산에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알렸다. 1시간 전에 도착했대요. 수진 씨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 모든 게 제 탓이에요. 당신에게 제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해서. 당신 탓이 아니에요. 내가 확신시켰다. 제 탓도 아니고요. 유일하게 책임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박철민,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일어나 다시 창가로 향했다. 입구를 강화해야겠어. 그가 보호 모드로 들어가며 말했다.
모든 창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게요. 그리고 교대로 감시해야 해요. 남자들이 집을 돌며 문과 창문을 잠그는 동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수진 씨에게 다가갔다. 오늘 뭐 좀 먹었어요? 그녀가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모성에 가득한 따뜻함으로 물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다. 못 먹었어요. 그럼 안 되죠. 어머니가 선언했다. 부엌으로 가요. 이 집에서는 배고픈 채로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나는 어머니가 혼돈 속에서 강요하려는 정상성에 감사하며 그들을 따라갔다. 내 부모님의 부엌에서 내가 수많은 아침 저녁 간식을 먹었던 바로 그 의자에 앉아있는 수진 씨를 보니 내 직업 생활과 개인 생활 사이에 결코 예상치 못했던 이상한 연결고리가 생겨났다.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어머니가 샌드위치를 만들며 물었다. 6살, 8살이요. 수진 씨가 아이들을 생각하며 긴장된 얼굴을 부드럽게 하는 희미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마틴과 루시아. 예쁜 이름이네요. 어머니가 말했다. 서연이는 항상 아이들을 갖고 싶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인형으로 엄마 놀이를 했죠. 나는 그 말에 놀랐다. 우리는 아이를 갖고 싶은 내 소망에 대해, 특히 지훈과 내가 경력에 집중하기 위해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이후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엄마, 내가 불편해하며 말을 시작했다. 사실이잖아. 그녀가 악의 없이 고집했다. 때가 되면 훌륭한 엄마가 될 거야. 수진 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줄 몰랐어요. 복잡해요. 나는 막연하게 대답했다. 지훈 씨랑 저 각자 일로 바빴어요. 인생은 항상 바쁜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어머니가 샌드위치를 식탁에 놓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방해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관문에서 강한 충격음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초인종 소리도 평범한 노크 소리도 아니었다. 누군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였다. 경찰입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외쳤다. 문 여세요. 우리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아버지가 부엌에 나타났다. 뭔가 이상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원들은 열쇠가 있어. 우리가 열어줄 필요가 없어. 어머니는 비명을 참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수진 씨는 창백해졌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소리를 들었다. 총성, 그리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 지하실로? 아버지가 명령했다. 지금 당장! 우리는 계단 아래에 있는 작은 문으로 달려갔다. 어린 시절 놀고 몰래 책을 읽고 부모님의 꾸지람을 피하던 내 피난처였던 공간이 이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안전 벙커가 되었다. 아버지는 우리 뒤로 문을 닫고 몇 년 전 영도에 홍수가 잦았을 때 귀중품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설치했던 무거운 쇠빗장을 걸었다. 다른 출구가 있어. 그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안내하며 속삭였다. 이웃집 뒷마당으로 통해 몇 년 전에 만약을 대비해서 설치했어. 만약에 뭘 대비해서요? 지훈이 어머니가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도우며 물었다. 이런 일이 생길까봐. 아버지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난 항상 신중했지. 위층에서는 무거운 발소리, 가구가 끌리는 소리, 누군가 폭력적으로 집을 뒤지는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어디 있어? 내가 즉시 알아차린 박철민의 목소리가 외쳤다. 여기 있는 거 알아. 김서연, 당장 나와. 수진 씨는 눈에 띄게 떨며 내 팔을 붙잡았다. 그 사람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세상에 완전히 미쳤어. 항상 감정적이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나를 놀라게 하는 평온함을 보였다. 영수 씨. 그녀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에 전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말해요.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냈지만 고개를 저었다. 여기선 신호가 안 잡혀 창가로 가야겠어. 안 돼요.
내가 즉시 말했다.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가 고집했다. 너희는 뒷문으로 가. 내가 뒤따라 갈게.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가 갈게요. 제가 더 젊고 빨라요. 아버지는 항의할 뻔했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훈에게 휴대폰을 건네고 낡은 선반 뒤에 거의 숨겨진 작은 채광창이 신호가 가장 잘 잡히는 창문이라고 알려주었다. 조심해. 나는 남편을 떠나보내기 전에 짧게 안으며 속삭였다. 위층에서는 비명과 소음이 계속되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점점 더 통제불능이 되어가는 박철민의 목소리는 협박과 흐느낌이 뒤섞여 있었다.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그가 외쳤다. 네가 내 모든 걸 뺏어갔어. 모든 걸. 수진 씨는 내 옆에서 조용히 흐느꼈다. 그 사람이 저러는 건 처음 봐요.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 사이가 최악이었을 때도 저렇지는 않았어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확신시켰다.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쌓인 상자, 낡은 가구, 추억의 미로를 통해 우리를 안내했다. 지하실은 내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컸고 뒷마당 일부까지 뻗어 있었다. 여기야? 그가 마침내 공구로 가득 찬 선반 뒤에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금속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걸 통하면 김씨네 마당으로 갈 수 있어. 이웃들이 이 문에 대해 알아요? 어머니가 물었다. 민준이는 알아. 아버지가 낚시를 함께 즐기는 이웃을 언급하며 대답했다. 97년 홍수 이후에 같이 설치했어. 아버지가 선반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지훈이 간 방향에서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이 순간 멎었다. 지훈 씨, 나는 본능적으로 뒤돌아서며 외쳤다. 아버지가 내 팔을 잡았다. 기다려. 그가 명령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마지막으로 지훈을 본 곳으로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상자에 걸려 넘어지고 낡은 가구를 피하며 나는 그가 작은 채광창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손은 머리에, 다른 손은 여전히 휴대폰을 쥔 채였다. 지훈 씨, 나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하고 있었어. 그가 멍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몸을 숙이다가 선반 모서리에 부딪혔어.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 나는 희미한 빛 속에서 그의 머리를 살폈고 손가락에 따뜻한 액체가 느껴졌다. 피었다. 다쳤어요. 내가 놀라서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일어나려 애쓰며 고집했다. 경찰이랑 통화했어. 오고 있대. 김 형사님이 이미 근처에 있어서 이쪽으로 오고 있었대. 위층의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갑자기 강한 충격이 지하실 문을 흔들었다. 박철민이 우리를 찾은 것이다. 거기 아래 있는 거 알아? 그가 외쳤다. 지금 당장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숴버릴 거야. 나는 지훈이 일어나는 것을 도와 뒷문 옆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에게 서둘러 돌아갔다. 아버지는 이미 선반을 옮겼고 녹슨 빗장 여러 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서둘러. 그가 재촉했다. 위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그의 말을 확인이라도 하듯 지하실 문에 또 다른 격렬한 충격이 가해졌다. 나무가 위협적으로 삐걱거렸다. 거의 다 됐어. 아버지가 마지막 빗장과 씨름하며 중얼거렸다. 젠장 습기 때문에 걸렸어. 위층 문에 가해지는 충격이 격렬해졌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적인 충격. 네 번째 충격에 우리는 나무가 부분적으로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어서요. 평소 그렇게 침착하던 어머니가 외쳤다. 영수 씨, 제발.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빗장을 밀었고 마침내 금속성 삐걱거림과 함께 빗장이 풀렸다. 작은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며 이웃집, 정원, 창고로 보이는 곳으로 이어지는 짧은 터널이 드러났다.
너희 먼저 가. 아버지가 명령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몸을 숙여 통로를 지났고 수진 씨가 뒤를 이었다. 지훈이 내게 다음으로 가라고 재촉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다쳤잖아요. 내가 고집했다. 지금 가요. 마지못해 지훈이 터널을 통해 미끄러져 들어갔다. 내가 그를 따르려던 참에 지하실 문이 부서져 내리는 마지막 굉음을 들었다. 빨리! 아버지가 나를 통로 쪽으로 밀며 재촉했다. 나는 몸을 숙여 좁은 통로를 기기 시작했다. 터널은 짧았지만 좁아서 성인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손 아래 축축한 흙, 곰팡이와 오래된 냄새가 느껴졌다.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 익숙한 손들이 내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지훈, 어머니, 그리고 수진 씨가 실제로 공구와 낡은 물건들로 가득 찬 작은 정원 창고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는요? 나는 즉시 통로 쪽으로 돌아서며 물었다. 하지만 작은 문이 반대편에서 쾅 닫혔다. 아빠, 나는 문으로 달려가며 외쳤다. 아빠, 안 돼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안쪽에서 단단히 닫혀다 있었다 젖이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뒤에 남으신 것이다. 영수 씨, 어머니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흐느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이 말한 대로 경찰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나가야 해요. 지훈이 부상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통제하며 말했다. 지금요? 경찰에게 지하실이 어디 있는지, 아버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야 해요. 우리는 창고를 나와 이웃집 뒷마당으로 나갔다. 집은 비어 있는 것 같았고 불빛이나 활동의 흔적은 없었다. 상황을 고려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는 집을 돌아 큰 길로 나갔고 바로 그때 여러 대의 경찰차가 부모님 집 앞에 급정거했다. 무장한 경찰들이 재빨리 내려와 자리를 잡았다. 저기요? 나는 그들을 향해 달려가며 외쳤다. 제 아버지가 저 사람과 함께 지하실에 있어요. 아버지를 구해주셔야 해요. 김 형사가 차 한 대에서 나와 즉시 나를 알아보았다. 서연 씨, 그녀가 다가오며 말했다. 모두 괜찮으세요? 용의자는 어디 있습니까? 지하실이에요. 제 아버지랑 같이요. 나는 숨가쁘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웃집과 연결된 터널로 탈출했는데 아버지가 문을 닫기 위해 뒤에 남으셨어요. 김 형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요원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 몇몇은 총을 든 채 집으로 향했고 다른 요원들은 안전 경계선을 설정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훈이 피 흘리는 머리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요원 중 한 명이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다른 요원은 우리를 경찰차 뒤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 뒤에 이어진 몇 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기도했다. 수진 씨는 창백했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 어깨에 보호하듯 팔을 두르고 있었다. 우리는 요원들의 무정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통신 조각들을 들었다. 용의자 위치 확인, 인질, 극도의 주의를 요하며 진행. 그때 총성 한 발이 침묵을 깼다. 단 한 발, 건조하고 결정적인 총성이었다. 어머니는 억제할 수 없는 흐느낌에 몸을 떨며 내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숨을 쉴 수도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없이 마비된 채 서 있었다. 몇 초? 아마도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집 입구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요원들이 나오고 일부는 차량으로 달려가고 다른 일부는 무정의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보았다. 내 아버지 2명의 요원에게 호위받으며 스스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살아계셨다. 다치지 않으셨다. 영수 씨! 어머니가 아무도 막을 수 없이 그를 향해 달려가며 외쳤다. 요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김 형사가 그녀를 지나가게 하라는 손짓을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었고
아버지는 같은 강도로 그녀를 받았다. 지훈과 나는 그들을 따라갔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아빠. 내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할 수 있었던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는 팔을 뻗어 나를 포옹에 포함시켰다. 괜찮아. 그가 확신시켰다. 난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 다른 요원들이 누군가를 호위하며 나오는 집 쪽을 보며 물었다. 수갑을 찬 고개를 숙인 박철민이었다. 항복했어.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며 설명했다. 너희가 탈출한 걸 보더니 그냥 무너져 내렸어. 총을 던지고 바닥에 앉아서 어린애처럼 울었어. 나는 이제 경찰차에 태워지는 박철민을 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내가 본 것은 증오나 분노가 아니었다. 더 깊고 불안한 무언가였다. 거대한 슬픔, 황량한 공허함. 수진 씨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형사에게 물었다. 잠깐만요, 제발요. 김 형사는 망설였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한 요원이 수진 씨를 박철민이 있는 차량까지 동행했다. 우리는 그들이 열린 창문을 통해 짧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말하고 그가 들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박철민의 어깨가 흐느끼는 듯 떨리는 것을 보았다. 총성... 내가 갑자기 기억해냈다. 총성을 들었어요. 공포탄이었어요. 우리에게 다가온 김 형사가 설명했다. 비협조적인 용의자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표준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필요 없었어요. 아버님께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그와 이야기하며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나는 놀라서 아버지를 보았다. 그와 이야기하셨다고요? 아버지는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길을 잃은 어떤 남자에게 말하듯 그에게 말했지. 가족에 대해,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실수와 구원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리고 그게 통했나요?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모르겠어. 아버지가 인정했다. 하지만 내가 그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나 역시 내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내 딸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을 때 그에게서 무언가 변했어. 마치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본 것처럼.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지훈을 치료했고 다행히 피상적인 상처였던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들은 특히 우리가 겪은 충격 때문에 우리 모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구급차에 오를 준비를 하는 동안 수진 씨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박철민과의 대화를 마친 상태였다. 고마워요.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재판에서 저를 도와주신 것, 오늘 당신의 용기. 철민 씨는 감옥에 갈 거예요. 그도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해했어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사과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수진 씨가 인정했다. 그에게는 긴 법적 절차가 있겠죠. 제 아이들과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래요. 아마도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싶은 그녀의 필요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내가 말을 시작했다. 알아요. 그녀가 희미한 미소로 내 말을 끊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해요. 구급차가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동안 나는 뒷창문으로 부모님의 집을 보았다. 내가 자란 집, 웃고 울고 꿈꾸었던 집. 오늘 두려움과 폭력의 무대가 되었지만 또한 용기와 화해의 장소가 된 집.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들의 손가락은 내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처럼 얽혀 있었다. 지우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그의 차분한 숨결이 내 목에 닿았다. 사랑해. 그가 내게만 들리도록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나는 그의 붕대 감은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나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다. 내 생일의 단순한 소포 하나가 어떻게 이 사건의 연쇄를 촉발시켰는지, 한 남자의 증오와 원한이 어떻게 여러 삶을 파괴할 뻔했는지, 하지만 또한 어떻게 뒤틀린 방식으로 바로 그 증오가 너무 오랫동안 열려있던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촉매제가 되었는지. 무슨 생각해? 구급차 반대편에서 나를 보며 어머니가 물었다. 모든 게 얼마나 이상한지요? 내가 대답했다. 때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다. 가족. 나는 지훈의 손을 꽉 잡고 부모님을 보며 확인했다. 밖에서는 부산이 저녁 노을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내 도시, 내 집, 내가 도망쳤던 곳,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돌아온 곳. 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몰랐다. 우리가 서울로 돌아갈지, 아니면 부산에 잠시 머물지. 이제 치유 과정에 있는 가족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아니면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지. 오늘 두려움과 아드레날린 속에서 우리가 나눈 말들이 평범함이 돌아왔을 때도 유지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구급차가 익숙한 거리를 지나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평화. 혼돈에서 태어난 연약한 평화였지만 결국에는 평화였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